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3일 농촌, 농민, 농업을 위한 공익법률센터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했던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랬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말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순수 대통령제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은 법안 발의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법안 발의권이 있습니다. 법이 마음에 안 들면 재개정안을 발의해도 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발동하는 것이니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양곡관리법 재개정안을 발의해서 국회 논의에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결국 대통령과 정권이 얼마나 농업을 가볍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예상대로 경우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어준 총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겁니다. 보수 정권은 농촌 지역의 표는 얻어가는데 항상 농업 정책에는 관심이 없어요. 뒷전인데 이번에 양곡관리법 개정을 왜 했냐 하면 언론에서 거부권 행사했다는 얘기만 하고 쟁점이 뭔지 해설을 안 해주는데 기존의 법은 물가 안정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쌀값이 너무 오르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쌀값 올라갈 때만 신경을 썼어요. 올라가면 정부가 그동안 비축했던 쌀을 풀어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린다 이거거든요. 의무조항입니다. 근데 반대로 쌀값이 떨어졌다.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별 농가는 알아서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쌀 농업하는 농가들이 다 빚을 지게 되지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농민들이 이걸 요구해왔는데 관철이 안 되다가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와 맞물려서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기후변화로 맞닥뜨리는 첫 번째 위기가 식량 위기거든요. 더구나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OECD 최하위예요. 주요 선진국들이 다 곡물 수입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미국은 원래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근데 유럽의 영국이나 섬나라 아닙니까? 또는 독일이나 캐나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곡물 자급률이 100%가 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린 20%가 안 돼요. 그 중에 유일하게 곡물 자급률이 100%가 되는 게 쌀이거든요. 우리 주식이기도 하고 기후변화 때문에 곡물 수출을 안 하겠다고 혹은 가격을 엄청 높여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가능성에도 대비하라고 있는 게 정부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법을 개정을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포퓰리즘이라고. 왜 포퓰리즘인지는 모르겠어요. 설명을 안 하니까. 그런데 고유 권한이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분양 안 된 건 정부가 사줄 수 있다고 하면서 이건 사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제시가 안 되고 그러면 그 대신에 제시해야 될 게 윤석열표 식량 안보 정책은 이거다.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윤석열 정부의 철학은 이거니까 그 철학을 담은 이 법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이러이러한 비전을 실행하겠습니다.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중대한 변화는 거의 대부분 입법을 통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면 이런저런 입법 시도들이 있어요. 이 정부는 그게 없어요. 그런 입법 시도 자체가 없어요. 반드시 통과시킬 법안이 있으면 그럼 야당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야당을 만날 필요도 없어요. 대체 집권을 왜 한 거예요? 대체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 대통령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이러이러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비전을 위해서는 이런 입법이 필요합니다. 이 입법 통과를 위해서 야당은 협조해 주십시오. 이게 없어요. 아예. 대통령이 왜 된 거냐 이거지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당에서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인데 김재원이 빠지는 동안 다음 타자는 조수진이 될 거라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조수진이 화려하게 등판했지요. 김기현의 새로운 지도부의 첫 특위가 민생119라는데 여기에 위원장을 맡은 조수진이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렇게 발언합니다. 최경영, 지금 당장 농민들이 힘들다고 하면 그거를 어떤 보호해 줄 수 있는 다른 방안 같은 것은 그러면 없을까요? 조수진, 그러면 쌀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민생119에서 나온 것은 제가 KBS에만 처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최경영, 네 말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조수진, 가령 우리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최경영,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두 공기 먹기 뭐 이런 거요? 조수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간다든가 어떤 국민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이준석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면서 그 대안이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그래서 밥을 잘 안 먹는다.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하자. 밥이 오히려 다른 식품에 비해 칼로리가 낮다는 것을 알리자. 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대안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어 사실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이 소비량 증대에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다 비우냐 마느냐는 쌀 소비량에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어차피 제육볶음에 밥 한 공기 나오면 먹든 남기든 소비는 되니까요. 실효적이려면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이 아니라 밥 많이 퍼담기 또는 두 공기 먹기 운동이 되어야 최소한 논리적입니다. 1940년대 밥 공기 크기로 가면 실질적으로 식당에서 더 많은 밥을 남겨서 더 많이 버리는 방식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허은하도 이렇게 밝혔지요. 최고위원 리스크가 점입가경. 더 이상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어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국민 상처를 후벼 파더니 오늘은 조수진 최고위원의 실언으로 아침부터 농민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쌀값이 떨어져 걱정이 태산인데 여성들의 다이어트 탓이나 하고 공깃밥 먹는 운동을 하자니 이게 어느 나라 민생해법이란 말입니까?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이라니요. 자유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까? 아예 밥 한 공기 그릇을 2배로 만들어라 하시지 그랬습니까? 밥을 반 그릇 먹든 다이어트를 하든 그건 국민의 자유이고 선택입니다. 양곡관리법 대책이라는 정치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까? 서해 수호의 날도 4.3 추념식도 안 가면서 이런 방식으로 민생 119를 이끌겠다면 이미 국민 낙제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전당대회 한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벌써부터 당 걱정, 민생 걱정이 태산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무지와 무능의 정부와 여당이다 이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지난 2021년 12월 윤석열은 이렇게 밝혔었지요. 쌀값의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생산량이 10% 넘게 늘었습니다. 농민들은 하루빨리 쌀 시장 격리 시행에 정부가 나서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이미 양곡관리법상 기준으로 시장 격리 요건은 충족된 상태입니다. 늦추고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9월 예상 쌀 생산량이 발표됐을 때 이미 시장 격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농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농민의 적정한 소득 보전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인 쌀의 안정적 수급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안 그래도 수입 농산물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농민들입니다. 코로나로 영농 환경도 매우 열악해졌습니다. 이런 겹겹이 악재 속에서 농가 소득마저 떨어지면 농촌과 농민의 서름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합니다. 또 미처 팔지 못한 쌀을 보관하느라 드는 비용이라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었지요. 자, 이런 사례는 마치 가케무샤를 쓰는 듯 한두 건이 아니지요. 지난 3월 교홍은 일본을 다녀온 후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한일 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용인에 조성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기지를 이룰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일본이 도발한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국내 소부장 기업 자립에 올인했고 결국 승리한 것인데 경정권은 국내 소부장 기업의 지원을 끊고 일본 소부장 기업을 국내로 유치해 투자하겠다는 것이니 이게 제정신에서 나올 수 있는 구상이냐 이거지요. 거북선을 없애고 거북선이 박살낸 일본 외선들의 보상을 해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더 빵 터지는 건 교홍은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이렇게 발언합니다. 디스플레이 산업 초기부터 함께 성장한 중소, 중견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을 더욱 높여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과 생태계를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소부장 기업들의 새로운 도약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자, 이 정도면 이재용은 보살이지요? 무지하고 무능하니 당연 대안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일도 모자라 민족의 뿌리인 농민까지 건든 공정권의 말로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